안녕하십니까. 국어원사 배동재입니다. 오늘 2018년도 수능 지문은 27번부터 32번 지문, 흔히들 오버슈팅이라고 불리는 지문을 좀 해설을 할 건데, 일단 이 지문은 오버슈팅 지문이 아니야. 왜 그런지는 뒤에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사실 그게 오늘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의 핵심이기도 해. 자, 일단은 오늘 이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선지가 왜 틀리고 왜 맞고 이 지문이 왜 이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러한 지문을 읽었을 때 너가 어떤 식으로 지문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했을까를 좀 얘기하고 싶거든. 자, 일단 독서 지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사실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본질은 텍스트야. 너가 문학을 공부할 때 항상 주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독서 지문도 주제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생각보다 이 독서 지문을 문학에 비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주제가 사실 좀 뻔하지. 근데 이 독서는 주제가 워낙 다양한 데다가 심지어 독서는 한 문단의 글이 아닌 문장과 문장이 쌓이고 그걸 바탕으로 문단과 문단이 쌓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제 판단하는 것이 꽤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주제 앞으로 찾는 방법을 내가 계속 조금 구체화시켜 줄 건데, 자, 일단 각 문단에서 문장과 문장이 나열될 때 그 문장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 그걸 앞으로는 문장의 화제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문단에서 특정 소재가 계속 나열되면서 연결되면서 전개가 되는 그런 화제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화제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주제를 만들어 줄 거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일단 1문단에서 A라는 화제를 던졌어. 자, 그리고 갑자기 2문단에서는 이거하고 좀 다른 B라는 화제를 던졌어. 그리고 3문단을 봤을 때 3문단에서는 A의 특성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리고 4문단에서는 A의 특성 2번을 설명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던진 화제들을 종합을 했을 때 너는 알 수 있어. 이 지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A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 지문의 주제인 거야. 즉, 한 문단만 보고 나서 주제를 판단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들. 1문단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건 주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지문들인데, 이런 지문과 달리 이 지문이 왜 오버슈팅이라고 잘못 불리우고 있냐? 의도적으로 배치를 꼬아놨기 때문에 그래. 즉, 이렇게 화제들을 쌓아서 먼저 네가 주제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흐름을 파악해줘야 돼. 즉, 너가 읽을 때 사실 저 B라는 정보는 나의 주제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필요한 정보는 아니야. 즉, 이 주제에 맞게끔 글을 읽어나간다면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 정보가 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고, 이 정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정보겠구나, 이런 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언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그러면은 중요도가 낮은 정보를 왜 써놨을까? 결론은 이거야. 이 흐름은 주제를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자, 이 흐름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구조독해라고 많이 들어봤을 문제와 해결의 구조 혹은 뭐 대비, 이런 것들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볼게.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물론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근데 내가 A라는 선수를 좋아해. 근데 그 A라는 선수를 왜 좋아하냐면은 A라는 선수는 선이 굵은 야구를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구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야구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 이런 문장을 덧붙이는 거야. 반면에 B라는 선수는 좀 야구를, 좀 이런 표현 좀 그렇게 한데, 좀 깍죽대면서 해. 뭔가 번트를 내려고 하는 척하다가 타격을 하고, 타격을 하려는 척하다가 번트를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공이 오면은 그냥 툭 건드려서 파울 시켜버리고, 좀 시간을 질질 끌어. 근데 반면에 A는 항상 어떤 공이 오든지 시원시원하게 스윙하면서 선이 굵은 야구를 해. 그래서 걔가 좋아. 이렇게 집을 썼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A라는 선수야. 근데 지금 뒤에 B라는 선수를 붙임으로써 사실 B에 대해서는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 B를 통해서 A의 선이 굵은 야구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즉, 이런 흐름 속에서 주제를 구체화시켜주기 위한 정보라는 걸 일단 기억해놓고, 상대적으로 B라는 정보는 너가 A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발판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즉 무엇이 중요한지는 항상 주제 속에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 요걸 기억해 주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문제와 해결의 구조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이 문제와 해결, 그래,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문제와 해결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줘. 첫 번째, 원인 파악. 자,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약간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 문제를 정말 그냥 진짜 피상적으로 문제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자, 근데 이 원인 파악이 왜 중요한지를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원장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그냥 계속 누적적으로 받았더니 종양이 생겼어. 되게 극단적이야. 근데 내가 주말에는 수업이 많고 평일에는 뭐 수업 자료 만들고 이러느라고 병원에 가지 못했어. 이 종양을 방치했더니 암이 생겼어.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본문에 이렇게 써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구나, 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잘 생각해봐. 너도 알잖아. 문제가 있다라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거야. 근데 나의 암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없애줘야 되니?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아니야. 어차피 스트레스를 없애도 원장님은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줄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좀 그렇긴 해. 원장님을 제거하는 거겠지. 즉, 원래 우리 물리학에서는 원인을 변인이라고 했을 때 해결책을 통제 변인이라고 부르거든. 그냥 어려운 말 됐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해결책이라는 것은 원인을 통제시켜주는 거야. 즉, 문제와 해결이 나왔을 때 너는 이 생각을 해야 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의 근원,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해결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원인을 먼저 파악하자. 이걸 기억해주고, 두 번째, 자, 이런 경우도 있어. 원인이 딱 봐도 너무 자명해. 혹은 원인이 굳이 파악하는 게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걸 물어봐.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야. 자, 이것도 약간 살짝 납득이 안 될 거야. 그럼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배성재는 못생겼다.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못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건 좀 그렇잖니. 즉, 이런 질문들의 특징, 누가 봐도 원인이 되게 명시적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 못생겨서 발생했던 문제 첫 번째. 학창 시절에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 예시야. 왕따를 당했어. 두 번째. 못생겨서 아직까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 첫 번째, 이거에 대한 해결책 두 번째. 흔히들 우리가 해결 양상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그럼 그 구체화된 문제에 대한 대응되는 해결책들이 전개가 될 거야. 즉 1대1 매칭만 정확하게 시켜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즉 문제와 해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원인 파악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요 포커스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해설도 할 거지만 결론적으로 네가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이 주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어떤 흐름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걸 좀 집중해서 볼게. 자, 그러면은 일문단토 한번 보자.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에 미치는 환율의 총체인, 활동의 충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야. 화제를 보고하는 건데 문장 두 개가 뭐로 어떤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돼. 봤더니 정책 수단의 특성이라는 화제로 연결되고 있겠네. 그리고 이 정책 수단 특성에 대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 강제성은 뭐뭐뭐, 직접성은 뭐뭐뭐, 자동성은 뭐뭐뭐, 가시성은 뭐뭐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글일 거야.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글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주제가 좀 판단하기 힘들어. 따라서 이 정보가 너무 중요할까? 이 정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이 부분을 막 정리하고 메모하고 막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 정리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볼게. 일단은 정보가 굉장히 단편적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애초에 네 가지 특성 해놓고 가라고 해놓고 그걸 문제를 물어볼 거잖아. 근데 굳이 정보 처리를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이유, 문장과 문장이 쌓이면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아. 그냥 한 문장만 딱 네가 돌아서 찾았을 때 납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 이런 질문들은,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대부분 구조독해 옛날의 장점, 즉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해서 쉽게 빨리 돌아간다 이거였는데 얘는 위치상 1문단, 즉 이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야. 1문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9번 문제가 정답률이 높았던, 28번 문제가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그냥 가볍게 밑줄 정도만 쳐주거나 혹은 뭐 굳이 정보를 정리 안 해더라도 납득하면서 갔었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아. 자, 근데 하나만 팁을 줄게. 정보가 병렬적으로 나열될 때는 그냥 막 열거해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논리적인 글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공유할 거야. 니네가 문학에서 많이 배웠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한 시구의 반복 이런 것들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 자, 봤을 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정도가 반복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집중해 볼게. 강제성은 정부가 행위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즉 강제라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행위를 제한한다. 충분히 납득 가능해.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도. 직접이라는 말의 뜻을 고려했을 때 직접 관여한다. 충분히 납득 가능해. 자동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자동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해. 그리고 가시성,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 가시라는 걸 생각했을 때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즉 여기가 정보가 뭔가 밀도가 높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정보가 단편적이고 굉장히 확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 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 혹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정리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아직 1문단 뭐 정부가 정책수단의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 이것만 갖고는 아직 주제가 판단하기 좀 힘들어. 그럼 2문단 한번 볼게. 자, 2문단 첫 번째 문장.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야. 자, 지금 일단은 계속 키워드 꼬리 들고 있는 건 정책수단.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질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수단을 선택하는지 이 네 가지를 고려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보자는 거잖아. 즉 이 질문의 주제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의 주제는 오버슈팅이 아니야. 오버슈팅은 그냥 요 사례에 불과한 거야.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제와 흐름을 먼저 잡아놓고 읽어야 돼. 자, 왜 주제와 흐름이 중요한지는 뒤에 차차 가면서 덧붙여볼게. 자, 더 읽어볼게.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자, 뭐 이렇게 짝과 쌍이 되는 장기, 단기 이런 것들은 너네가 알아서 잘 잡을 거거든. 자, 정리만 해볼게. 환율. 지금 환율을 두 가지 문제로 나눴어. 장기와 단기. 장기적으로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된다. 사실 이런 거야. 주제에 맞게 읽은 학생이라면
기초 경제 여건이 뭐고 어떻게 수령한다는 거지? 이걸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야. 얘가 중요한 걸 알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글이거든. 생각해봐.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정책이야. 그렇다면은 너한테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지 않겠니?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중심이라는 게 딱 읽었을 때 정리가 될 거야. 즉 주제와 맞게 읽었을 때 이런 정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가 보인다는 거거든. 즉 단기가 핵심이었을 것이다. 일단 요 정도. 심지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단기를 또 구체화시켜주고 있어. 자,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그게 되지 않겠니? 경제 추세는 과도한 이유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는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즉 이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근데 뭐 이런 흐름만 잡았으면 될 것 같아. 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단기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나왔네.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구체화인데 얘는 오버슈팅의 원인이 뭔가 중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원인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인 물가 경직성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불안 심리.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해결책은 원인을 통제시켜주는 것, 즉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가 경직성을 완화시키거나 금융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 정도는 좀 예측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 물가 경직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봐.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떻게 앞에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걸 보면 돼. 3문단 첫 번째 문장.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즉 이 지문에서 여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는 거야. 즉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제와 방향을 잘 못 잡은 학생들은 아마 이 3문단서부터 독해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거든. 자, 이 지문은 이 정부의 정책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1문단에서 먼저 주제를 어느 정도 던져. 그리고 2문단에서는 먼저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근데 이 사례를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해야지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이 2문단의 사례를 요거에 한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준 거야. 즉 뭔가 내용이 점점 딥하게 오버슈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정책을 세울 것이냐 요 포인트를 잡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계속 좀 볼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여기까지 뭐 굳이 막 정보 처리하는 학생들이 있어. 뭐 표를 그리면서 물가는 단기에 어떻고 환율은 단기에 어떻고 잘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새로운 정보야. 지금 첫 문장의 흐름이 뭐였어? 이 물가 경직성에 의한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즉 이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준 거거든. 방금 내가 읽은 문장은 단기에서 발생했던 이 오버슈팅의 내용, 물가 경직이 됐기 때문에 오버슈팅 발생한다를 그냥 구체화시켜 준 것뿐이야. 즉 환율은 신축적이지만 물가는 경직됐기 때문에 물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그냥 앞문단의 내용을 그냥 구체화시켜 준 것뿐이거든. 새로운 정보는 전혀 없었어. 근데 살짝 하나만 좀 적어볼게. 이것까지 좀 적었으면 정말 독서를 잘할 거거든. 자, 거기 네 번째 끝에 부분 물가는 거기서부터 물가는 단기에는 거기가 거기 주셔봐.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아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항상 원인 파악이 중요해. 그래서 물가가 경직이 원인에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구나. 잘 읽었어. 근데 한 번 더 써주지 않았어? 물가가 왜 경직되는데? 규제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봐.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야? 물가 경직성이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럼 정부는 뭐 해야 되겠니? 규제를 줄여야 되겠지. 사실 이 지문의 마지막 문단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문단에 가보면은 강제성이 낮은 정책을 펼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1분단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사실 왜 강제성이 낮냐? 규제를 줄여야 되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야. 물가 경직성이 왜 생기는데? 즉 요 사고 과정 독서는 결국 습관을 바꿔줘야 되거든. 이 습관을 한 번씩 바꿨을 때 네가 읽는 깊이가 달라질 거야. 자, 그럼 일단 포인트는 뭐야? 단기에 이 규제 때문에 경직성이 발생하고 그럼 이 오버슈팅 사실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은 나왔어. 근데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볼게.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장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네, 마찬가지야. 이 부분을 읽을 때 균형 환율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올 거야. 근데 지문을 똑똑하게 읽는 학생들은 균형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이 독서를 잘 못하는 학생들 균형 환율은 5분의 5다. 이렇게 공식을 정리할 건데 내가 왜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는지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이걸 왜 읽고 있니? 정부가 어떻게 정책 수단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사례가 오버슈팅. 근데 오버슈팅은 언제 발생하냐? 단기일 때. 즉 장기는 사실 너한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야. 근데 이 장기를 써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야구 선수 B를 통해서 A를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마찬가지 네가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걸 위해서 써준 거야. 즉 너는 여기서 정보를 뭔가 미친 듯이 처리해야 되기보다는 얘는 이런가 보구나. 근데 얘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즉 분명히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때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도만 판단하면서 읽어주면 끝난다는 거야. 즉 정보를 굳이 처리할 때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방향성, 즉 흐름에 맞게끔 그러려면 먼저 주제를 파악하는 게 시작이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장기야. 그리고 균형 환율 알겠어. 새로운 정보도 아니야 사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 마지막 문장은 아니구나. 가령 그래서 볼게.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에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동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라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뭔가 인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거 과정 정리만 할게. 장기의 통화량이 증가에 유지될 경우 이렇게 되면은 물가도 높아져서 환율도 상승하고 따라서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지문에서 이 장기에 대한 정보는 너가 핵심은 아니야. 근데 네가 단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려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차이점을 물어볼 거라고. 즉 얘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주는데 쟁점을 두면 돼. 그래서 차분하게 정보를 정리한 건데 사실 이 선지가 27번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야. 자, 똑같은 논리인데 밑에 단기 부분이 29번 문제인데 29번 정답률은 45%였고 이 27번은 66%였거든. 이런 정답률의 차이가 왜 있는지도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장기가 이렇대.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봤더니 그런데 단기에는 즉 이제부터 핵심이 나오더라. 한번 생각해봐. 네가 글을 쓰는데 장기랑 단기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묶을 수 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엔터를 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한 이유 이게 핵심이니까. 즉 오버슈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설명하려면 먼저 정상적인 범주를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흐름을 먼저 읽어줬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제 단기에는 거기 나올 거야. 가령 두 번째 문제 들어볼게. 자,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에 유지될 경우 정말 친절해. 얘도 상황이 똑같아. 통화량이 증가에 유지될 경우다. 결국 이 글의 흐름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흐름, 장기를 단기와 비교하여서 단기가 어떻게 오버슈팅을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야. 즉, 장기는 결국 단기를 위한 발판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좀 정리해볼게. 자, 증가율 주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라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자, 통화량이 증가해. 하지만 단기에서는 물가가 경직돼 있어. 따라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해. 근데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공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건데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물가는 경직돼 있어. 즉 분자만 커진 거니까 우리는 통화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그리고 계속 나와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즉 기대 수익률 하락.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를 했던 사람도 이제 멈추는 거야. 수익률이 낮으니까. 즉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자금이 줄어들어. 자,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여기서 환율이 상승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요 윗부분이 27번 문제를 냈고 이 아랫부분이 29번 문제와 관련해서 정답률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27번도 똑같은 인과 과정을 물어본 거지만 이 인과 과정이 얘는 한 문장에 들어있어. 아, 뭔가 복잡한 인과 관계 같아 보이지만 얘는 한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내가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었을 거야. 다만 여기가 좀 정보량이 많기도 했지만 이런 29번 문제에서 왜 오답률이 높았냐면은 얘는 여러 문장을 종합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근데 이 과정을 왜 정리해야 돼요? 생각은 당연한 거야. 너 지금 이걸 왜 읽고 있니? 정부가 이 오버슈팅이라는 사례를 통해 이해해주자네. 그럼 이 오버슈팅의 사례를 어떻게 해결하는 정책을 세울 건가 하면은 당연히 이 과정을 알아야 어느 지점을 해결할 건지를 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니? 즉, 네가 주제를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이 부분은 내가 꼭 눌러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정보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야. 가끔 가다가 독서 지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독서 지문이 정보량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봐. 뭐 대부분의 지문이 1문단부터 막 정보를 미친 듯이 쏟아붓진 않거든. 물론 이 지문은 1문단의 정보량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근데 독서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1문단부터 끝까지를 똑같은 집중도로 즉 1문단에서는 너무 투머치를 읽는 거고 문제가 쏟아지는 핵심 문단에서는 너무 적게 읽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못해서 그래. 즉, 너가 주제에 맞게끔 읽었다라면은 단기가 중요하겠구나. 장기보다는 단기가 중요하구나. 즉, 이 부분에서 뭔가 핵심이 쏟아지겠구나. 이걸 판단했다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을 거라는 거. 즉, 항상 주제에 맞게끔 흐름을 잡아주자라는 거. 요걸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 자, 그래서 지금 뭐랬니? 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보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자, 그럼 결론 요거에다가 예상됐던 환율 상승에다가 요 환율 상승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오버슈팅이겠네요. 그럼 결국 오버슈팅이라는 정보는 이거였겠네.
원래 예상됐던 환율 상승이 여기까지는 용인할 만해.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거, 그게 오버슈팅이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즉 지금 지문의 흐름상 오버슈팅이 뭔지까지 이제 구체화가 끝난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봐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 이 부분에서 너가 서술 범주가 바뀌었다는 걸 좀 인지를 했었어야 돼. 왜냐면 단기잖아. 단기에서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단기가 아니라는 거거든. 서술 범주가 달라. 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즉 시간이 경과해. 그럼 이제 물가가 신축적이게 바뀔 거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었던 것, 즉 물가가 경직해서 발생했던 요소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 즉 환율이 원래 두 번 상승했던 거에서 이 거품은 빠지고 한 번 상승한 결과값, 그래서 따라서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요런 정보의 내용인 거거든. 이게 오버슈팅의 내용을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럼 이제 흐름은 간단해. 4문단까지는 지금 오버슈팅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준 거고, 이제 마지막 5문단.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오버슈팅 사례에서 어떻게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선택 설명을 할 거거든. 자, 5문단 가볼게. 단기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임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거기 붙여봐.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자, 결국 이 지문의 구조는 2문단하고 4문단까지는 사례야. 즉 이 사례를 통해서 이에 너한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선택하는지, 즉 주제는 요거였어. 즉 이 부분이 바로 주제가 복귀되는 부분이야. 자, 대부분의 친구들, 특히 독서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 주제를 읽으면서 주제를 잘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주제를 잡았는데 그 주제를 망각하고 이 문단에서 오버슈팅, 너무 정보량이 많은데 하다가 이 구간에서 매몰된 거예요. 즉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항상 너네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독서에서는 주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즉 지금 내가 읽은 부분도 이 부분이 왜 중요했고 이 부분을 내가 정보치를 왜 했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주는데, 그 기준은 항상 주제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제를 돌아봤거든. 자, 그러면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오버슈팅의 원인이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물가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 즉 이제 해결책인 거거든. 근데 우리 아까 있었어. 물가 경직성은 뭐 때문에 생긴다? 규제가 규제 때문에 생긴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규제를 없애주는 거니까 강제성이 낮은 정책. 즉 이거 내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뽑아낸 게 아니야. 앞에 있었던 이 원인 파악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네가 인지하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즉 두 번째 부정적 파급 효과 완화야. 즉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상황인데 얘는 구체화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해결책인지 이렇게 양상을 한 거거든. 이 문제를 선지에는 출제를 하지 않았다만 이 부분은 너무 낼 게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출제하자면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즉 마치 이거의 해결책이 요거의 해결책인 것처럼 얘의 해결책이 요거의 해결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칭만 잘 시켜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뭐하냐? 뭐 보험을 제공하거나 지급 보증해주거나 뭐 내수의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조절해주거나, 즉 얘는 별로 직접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지문의 주제는 정부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야. 이건 이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거든. 그럼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줄 거야. 그게 마지막 문장이야.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정부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즉, 정부의 정책 방향, 추세는 용인해. 근데 그 와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 미세 조정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흐름에 따라서 잘 읽었으면 돼. 즉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사실 이 3단의 마지막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시간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사실 정부가 할 거는 크게 없어. 즉 그래서 미세 조정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즉 네가 읽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네. 그럼 정부는 정책 수단 선택을 어떻게 할까? 이 지점을 항상 흐름에 맞게 읽었다라면은 왜 미세 조정인지가 납득이 됐을 거야. 자, 그럼 결국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 구간이 정보량이 많고 밀도가 정말 높아. 근데 지금 딱히 정보를 정리해보자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사실 이건 내가 너네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서 쓴 거고 실제로 이 부분만 정확하게 딱 캐치해서 갔다라면은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인 게 왜 정리했어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면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지문이었다. 근데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은 주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끔 방향성을 읽어달라. 요거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에서는 일단 27번 문제 정답률 66%였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 사실 그렇게까지 정답률이 높지 않았어. 정답률이 그렇게까지 낮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은 한 문장에 있는 인과관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택 다시 한번 볼게.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제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그냥 그 문장을 찾아가지고 환율 변화하네 따라서 얘는 틀린 선지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좋지만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니? 오버슈팅이 왜 생기는 거야? 이 환율 상승에다가 이 환율 상승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즉 요게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게 오버슈팅이지 않니?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하다. 오버슈팅이 그 부분의 핵심 문제잖아. 그 개념이 뭔데? 장기일 때 생기는 거랑 단기일 때 생기는 게 같이 생기는 거. 즉 생각해보면 환율이 변화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즉 뭔가 세부 정보에서 물어본 것 같지만 사실상 핵심을 물어본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 2, 3, 4,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판단이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1번 선지가 조금 괜찮은 선지였다. 다만 29번 문제하고 27번 차이가 어떤 점에서 발생하는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8번 문제 절대로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가 천문단위이기 때문에 어딘지 너무나도 명확해. 그리고 그 정보들이 매우 단편적이야. 즉 너가 문장을 꾹꾹 누르면서 읽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어. 답은 5번.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제공하는 복지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자동성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이 정도 키워드만 뽑아놨어도 답이 5번이라는 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을 거야. 자, 일단 29번은 조금 뒤에서 얘기하고 30번 먼저 얘기할게. 자, 30번. 기업은 실질 통화량, 이외에는 시장 금리, 이것은 환율. 일단 정답률 자체는 61%인데 개인적인 생각 2번하고 4번을 제외한 선지를 골랐다. 즉 1, 3, 5를 골랐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을 아예 못 읽었구나. 아마 지문을 읽는 와중에서 이 3문단 지점에서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글인지 아마 길을 잃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오케이. 자 먼저 실질 통화량 한번 처리를 해보자. 자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다시 일로 돌아갈 거라네. 즉 처음엔 이런 현상이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났네. 물가가 증가하게 되면은 환율은 증가하고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게 될 거야. 왜냐면 물가가 따라가는 거니까. 즉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다가 다시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돌아갈 거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저기 있는 C가 되겠지.
사실 내가 왜 2번하고 4번 중에서 골랐어야 됐냐고 하면은 방향이 유일하게 달라. 시장금리는 처음엔 하락해. 근데 이 물가 경직이 해결이 되면은 이 요소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즉 시장금리는 하락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따라서 여기는 그래프상 A가 될 거야. 그럼 남은 거 하나는 당연히 환율은 B인데, 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네가 실제 통화량의 그래프랑 환율의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냐였 거거든.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근데 결국 이 질문의 핵심, 사실 내 생각에는 27번의 1번 성질랑 똑같은 걸 물어본 거거든. 자, 오버슈팅이 뭐니? 오버슈팅의 점이야. 원래 환율이 상승했을 만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그 환율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오버슈팅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오버슈팅이 해소된다는 건 뭐니? 환율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이라는 거야. 즉, 그럼 그걸 고려했을 때 상승되는 요소는 당연히 환율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차이점, 결국은 27번의 일반 선지하고 같은 맥락을 묻고 있지 않았나, 이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29번. 자, 29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45%였고 어려운 문제였어. 자, 근데 일단 발문을 보게 되면 발문에 대놓고 추론이라고 써져 있을 거거든. 자, 네가 정보를 추론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글의 수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야. 2018년도 즉 동해년도에 6월 평가원에 보게 되면 똑같은 29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29번이었을 거야. 즉 경제신문에서 똑같이 네가 정보를 추론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었거든. 항상 이런 문제들은 정보를 추론하는 게 정답인데, 자, 일단은 공익버스 좀 읽어볼게. 자, A국 경제학자 답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자, 아까 지문에서 원인을 두 개 적어줬거든. 물가 경지성과 금융 불안 심리. 즉 지문은 저 물가 경직성을 구체화시킨 거지만 보기 박스는 이 금융 불안 심리를 구체화시켜 준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금융 불안 심리를 완화시켜 줄 거거든. 자, 볼게. 자, A국의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똑같아. 전혀 새로운 정보 없어. A국, 저 금융 불안 심리로 투자 자금이 줄어들어.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즉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있다. 요 지점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전혀 세울 만한 정보는 없었어. 그 다음 문제 좀 세운 정보야.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B국 얘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걸 통해서 시장 금리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방향은 안 알려주거든. 너가 방향을 추론했었어야 돼.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앞에서 보고 추론할 수도 있고 결론을 보고 추론할 수 있거든. 그 다음 결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며, 즉 이걸 통해서 A국의 환율은 줄어들 것이다. 즉 오버슈팅이 해결될 것이다. 요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경제에 대한 좀 정보 지식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통해서도 분명히 추론할 수 있어. 자, 이 질문에서 통화량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그리고 나서 얘도 지금 단기에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한 거겠지. 즉, 이 상황이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경직될 것이고 실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즉, 이걸 통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질문의 핵심은 단기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거야.
장기를 너한테 물어봤겠니? 안 물어본다고. 물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그 물어볼 때 얘를 정보를 추론하라고 물어봤는데 세부 정보를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결국 이 시험은 네가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을 하고 이 정보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들을 선지들을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거든. 즉 이걸 고려했을 때 단기를 물어보고 있고 단기에서 시장금리가 떨어진다 이 부분을 물어보거나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었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사실상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즉 투자 자금이 떨어져. 즉 환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아까 환율은 자국 누가의 여기 자국 통화 가치에다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나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 즉 나의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환율은 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이렇게 추면서도 괜찮은데 이쪽에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뒷부분은 공통점이야 정책에 대해서. 자,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우주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관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된다. 공통점이네. 결국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된다? 추세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자. 요 정도의 내용이었을 거야. 자, 근데 일단 1번 선지에서 방금에 나오는데 정보가 이거 나왔을 때 추론할 수 있었느냐? 즉, 이 단계의 핵심 정보 관계부터 네가 이걸 도출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 답은 1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 정도는 커지는 거 맞는데 시장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해소될 것이다. 였다는 거.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다. 이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 4, 5번 선지는 사실 보기 박스를 제대로만 읽었다라면 혹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에 31번 문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인데 결국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어. 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냐? 추세는 용인하는데 그 와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안정시키면서 가는 게 이 정책 수단 선택에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기준이다. 요 지점이거든. 답은 3번. 자, 환율이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즉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야. 추세를 용인한다. 자, 일단 이 질문 해설을 여기서 맞출 건데 문제를 맞고 틀렸다 이건 중요하잖아. 결국 내가 이 질문을 읽을 때 뭘 했는지 처음에 주제를 잡았어. 그리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세부 사례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지를 주제를 바탕으로 잡았어. 즉 단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이 단기에서 밀도 높은 인과관계가 나왔을 때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이유를 네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장기 역시도 얘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냥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 흐름상으로 읽어줬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하시는. 즉 항상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자. 그리고 이 주제와 흐름 속에서 읽어주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와 해결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 줄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 원인을 파악하는 거. 결국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 원인을 통제시켜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가 구체화. 즉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이 지문은 요거 두 가지가 다 쓰였던 지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인데 이 주제를 일부러 파악하기 힘들게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평가원이 지문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지문들도 있지만 얘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의도적인 배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만약에 이 지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글을 읽기 편하게 쓴다면 나였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 2문단, 3문단, 4문단을 앞쪽에 배치하고 1문단과 5문단을 뒤에 붙여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썼다라면 너가 주제 방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만 평가원들은 이런 변별력을 위해서 네가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하면서 그 흐름을 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서 1문단과 5문단의 사이를 벌리고 그 사이에 이 사례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지문 구조가 이 지문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지문의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래서 항상 1문단과 그 2문단, 그리고 한 2문단의 앞부분에서 먼저 네가 주제와 방향을 잡아놓고 그 주제와 방향을 어떻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화시켜주고 있는지를 잡으면서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